예, 그러면 문중호 목사님 오늘은 기도해 주시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오늘 귀한 이 수요 특강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요한복음 말씀을 저에게 그동안 주셨는데 이 생명이 되신 예수님 또 빛 되신 예수님께서 저희 인생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통해 저에게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이 예수님의 생명력을 덧입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또 저희의 병들고 어두운 내면을 밝혀서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명사라 사모님 세우셨는데 이 종을 통해서 공황장애에 대해서 저희가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문 지식을 저에게 또 허락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건강관리하면서 하나님 역사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병든 자를 고치러 오신 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저희가 너무나 연약하고 또 이 복잡하고 또 바쁜 이 세상 속에서 또 사명을 감당하고는 있지만 저희 안에 크고 작은 이 병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그런 병들 속에 위협받고 있는 저희들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영사라 사모님에게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배우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덧입고 이 질병에 대해서 잘 배우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특강 이미 예고해 드렸던 대로 공황장애에 대해서 특강을 듣고자 합니다. 처음에 이제 지난달 원래 특강 순서였던 상도의 이누가 목사님 강의 때 우울증과 공황장애까지 다루려고 했는데 우울증 하나만으로도 너무 분량이 넘쳐서 마지막에 그 공황장애는 다루지 못하고 우울증 하나만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 공황장애에 더 특화된 더 베스트의 강사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등잔 빛이 어둡다고 우리 안에 이제 명사라 사모님이 관련 분야 전공도 하셨고 또 수많은 또 임상 상담 사례도 갖고 계시고 그래서 또 우리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더할 나위 없는 베스트의 강의가 기대가 됩니다. 제가 잠깐 우리 강사님을 소개를 하자면 명사라 사모님 모르시는 분은 없겠지만 근데 그래도 이제 학력과 경력 위주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고대 심리학과에서 학석사를 하시고 서울여대에서 교육심리학과에서 임상 및 상담 전공으로 박사를 수료하셨고요. 한국상담심리학회 정회원이시고 또 상담학회, 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시고 보건복지부 임상심리사, 여성가족부, 청소년 상담사 이런 학회 활동과 자격증 보유하고 계시고 경력으로는 전에는 이제 성북아이 정신과의 상담사, 연세반디 정신과 상담사, 강남구 청소년 상담센터 상담사, 서울여대 학생 상담센터 상담사를 역임하셨고 현재는 허그인 심리상담센터의 상담사로 일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는 대로 양들의 선한 목자로 또 아남센터의 아주 열정적인 동역자로 이렇게 오랫동안 섬겨 오셨는데요. 우리 오늘 강의를 준비하신 우리 명사라 사모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강의를 맡았는데 사실은 좀 제가 불안하네요. 되게 떨리고 그 사실 뭐 임상 경험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막 많은 건 아니고요. 제가 목사님들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석사까지 하고 풀타임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박사과정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경험이나 이런 게 사실 많지는 않아요. 지금 상담한 지는 그러니까 심리학 공부한 지는 뭐 20년 넘었지만 상담한 지가 한 10년 정도? 그래서 아주 많지는 않고 또 제가 풀타임으로 또 일을 한 게 아니라 그 파타임으로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아주 다양한 사례를 접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들을 만나고 또 요즘에 특히 공황장애, 또 우울증, 뭐 불안장애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들을 접하면서 또 뭐 제가 이제 또 대학원에서 배운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조금 최대한 이론적인 것보다는 조금 실제로 조금 도움이 되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걸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하고 준비를 했는데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잘 되겠죠? 네. 시작하면 되죠, 목사님? 네. 네,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공황장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공황장애예요. 어떤 분은 공황장애라고 해가지고 에어포트가 아니고 공황장애. 어떤 정치인이 공황장애라고 그래가지고 엄청 욕을 먹었는데 요즘에 이제 이게 많이 이런 병이 또 연예인들도 많고 이경규 씨, 그다음에 정영돈, 뭐 김구라 씨 이렇게 연예인들이 많이 걸려서 조금 유명해진 병인 것 같은데 사실은 또 우리 주변에서도 또 이런 또 증상도 좀 있고 양들도 사실 요즘에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기회가 되면은 좀 이런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양들이 워낙 많이 사실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양들을 그러면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나 도와야 되나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기회가 되면은 얘기를 나누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또 이렇게 또 기회가 돼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공황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공황장애가 크게는 불안장애의 소분류, 그러니까 하위 종류의 하나이기 때문에 불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과 불안장애, 또 공황장애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불안장애 종류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공황장애 진단, 그리고 원인, 또 이제 치료 쪽, 그러니까 거의 50%가 지금 내용 제가 PPT 해보니까 반이 그 치료 쪽에 PPT를 제가 할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목자님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뭐 이게 이제 강의 하나로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집에서라든지 조금 실제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실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일단 불안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 저희 중에 제일 불안한 사람은 누굴까요? 저일 것 영설아 같아요. 사모님. 아유, 다른 목사님들이 편하게 되겠다. 식사 듣고 계신데 저 불안해가지고 강의를 이제 준비해야 되니까 참 불안한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불안이란 감정이 말 그대로 불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는 느낌 이걸 말하는 건데 이 불안한 감정은 과연 이게 좋은 감정인지 나쁜 감정인지 없애야 될 감정인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먼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잠깐만요. 제가 좀 보면서 우리 수경 사모님 혹시
아니 뭐 어려운 거 물어볼 건 아니고 불안이란 감정은 좀 뭐 어떤 감정이고 나쁜 감정일까요? 어떤 감정일까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불안이 없으면 평안하면 성장하거나 이게 어떤 성장하는 기회란 게 아니라 그거를 뛰어넘고자 자기를 넘고자 하고 막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그냥 안주하고. 근데 네네. 불안함과 좀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자기를 성장하고 또 이렇게 계속 기회를 삼아서 성장하는 어떤 그 기회를 쓰는 것 같아. 그런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불안이 계속 오면 네네. 스트레스가 받아갖고 이제 조금 우울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도피하고자 하고 네. 현실 도피하고자 하고. 네. 맞습니다. 역시 우리 목사님들은 전공을 안 하셔도 반 전문가들이세요. 양들을 많이 감당하시다 보니까 불안해 하는 양들을 많이 감당하시다 보니까 제가 들을 얘기를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일단 그 불안이라는 거는 사실 그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들 이렇게 보면은 사실 분노 이런 것도 기능이 있고 불안에도 기능이 있어서 우리를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경계의 태세를 취하게 하는 그런 사실은 적응적인 반응이에요. 오히려 이제 불안이 너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줌으로 강의를 이제 듣고 있는데 집에 뭐 가스에 뭘 잘못 올려서 불이 났다. 그럼 당연히 불안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불안해지면 뭐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여러 가지 뭐 숨이 막 호흡이 거칠어지고 증상들이 나오잖아요. 신체적인 반응도 나오고 막 놀라고 감정적으로도 반응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당연한데 이게 없으면 오히려 더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 뭐 그 좀 이렇게 폭주족들 이렇게 오토바이 이렇게 엄청 험하게 몰면서 도로에서 정말 그 겁대갈이 없는 그분들의 이제 그 불안함이 없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이제 뭐 청소년기에 그렇게 그러니까 불안이 너무 없거나 아니면은 정말 이렇게 정신적으로 아예 이제 조현병이라든지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불안할 상황에서도 불안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안할 만한 상황에서 불안한 것은 분명히 이렇게 좋은 불안에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이라는 감정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아까 우리 수경 사모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제가 아까 앞에서 언급한 정상적인, 적응적인 불안이 있는가 하면 병적인 불안이 있어요. 병리적인 불안. 그래서 불안을 느낄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적절치 않은 상황에서 자꾸 불안을 느끼는 거. 아니면은 또 물론 이제 불안을 느낄 만한 상황인데 그 위험 수준에 비해서 너무 그 레벨이 과도하게 느끼는 불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래서 이제 불안을 느끼게 하는 그런 요인이 지금은 사라졌어. 그런데도 계속 지속적으로 불안을 느끼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한번 뭐 도둑이 들었는데 물론 이제 그 시기가 얼마 안 됐으면 이제 물론 불안하긴 하겠죠. 근데 뭐 그게 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아주 오래 지났는데도 계속 이렇게 현관 밖에서 막 발자국 소리가 나면 사실 택배 아저씨 그 발자국 소리인데도 그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불안 위협이 사라졌음에도 계속 불안을 느끼면은 그게 병리적인 불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불안과 병리적인 불안을 이렇게 크게 좀 구분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는 공황장애이지만 공황장애가 크게 불안장애의 하위 종류 중에 들어가거든요. 불안장애 7개의 불안장애 종류가 있고 그 중에 이제 오늘은 이제 공황장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나머지 또 6개의 그런 불안장애 종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조금 언급만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저번에 우울증 우리가 배울 때도 거기 보면 DSM-5 그 분류 체계에서 이제 진단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게 나왔잖아요. 일단 DSM-5는
그 APA라고 미국 그 정신과 의사들의 그 협회, 가장 좀 공신력 있는 그 의사들, 그 정신과 쪽으로 공신력 있는 단체에서 이제 진단 기준을 그들이 정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거의 그 체계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DSM-4에서 DSM-5로 지금 이 진단 체계가 넘어간 게 2012년에 돼서 지금 이 DSM-5에 의해서 이제 여러 정신 장애들이 분류가 되고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조금 그 차이점 보면은 DSM-5에서는 이제 강박 장애가 따로, 원래는 이제 DSM-4에서는 불안 장애 안에 강박증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강박 장애가 너무 많아지고 그 종류들, 강박 장애의 종류들도 너무 이렇게 세분화돼서 강박 장애가 따로 하나의 카테고리로 빠지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그래서 PTSD 증후군이라고 하죠. 그 트라우마에서 막 되게 이제 힘들어하는 거, 그것도 새로운 진단 체계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의 어떤 증상이 많고 심해지고 이런 거에 따라서 이 DSM 체계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일단 DSM-5 이제 지금 불안 장애 종류에 여러 가지가 있고, 맨 처음에 이제 보는 게 범불안 장애잖아요. 그래서 이 범불안 장애는 범 내려온다의 그 범을 불안해하는 그 장애가 아니고 네, 그 광범위하다 그런 때 쓰이는 그런 그 범이에요. 이게 한자로 제가 한자에 약해가지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호랑이 범은 아니고요. 광범위하다, 광범위하게 불안을 느끼는 거. 어떻게 보면은 그 공황장애가 질적으로 가장 강렬한 그 불안이라고 하면은 범불안 장애는 양적으로 굉장히 가장 사실 그 종류에 있어서 많은 영역에서 불안을 느끼는 장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늘 걱정 근심이 많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잘 놀라고 긴장하는 그런 측면이 있을 때 이제 범불안 장애라고 하고, 근데 이제 나는 이렇게 걱정 근심이 많은데 난 범불안 장애 아니야. 근데 이런 진단을 사실 너무 좀 함부로 하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또 진단 카테고리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진단은 뭐 오늘은 안 나오지만, 그래서 DSM-5 사실 인터넷에 쳐봐도 이런 진단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 궁금하신 분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정 공포증은 이제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느끼는 공포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어울리지 않게 벌레에 대한 공포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벌레면 막 되게 막 바퀴벌레, 막 모기 이런 거 굉장히 공포증을 가져서 저희 목사님이 그런 저에 대한 공포증을 가지고 제가 너무 과하게 막 그 벌레에 대해서 막 난리를 치니까 그런 또 공포증이 있고요. 그다음에 광장 공포증은 특정 장소나 상황에 대한 공포, 대중교통이나 주로 뭐 개방 공간, 폐쇄 공간,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광장 공포증을 느끼는데, 이게 사실은 광장 공포증이 또 공황장애랑 조금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약간 진단에 있어서 그러긴 한데 거의 조금 약간 비슷한 면도 있어요. 이따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사회 공포증은 사회 불안 장애라고도 하는데 대인 관계에서,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조금 사회적인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고 뭐 발표 불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여기 사회 공포증, 사회 불안 장애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많이 상담실을 찾아오시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어떤 뭐 직업적인 면에나 학업이나 이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분리불안 장애, 이거는 또 주로 아동에게서는 좀 있겠죠. 그래서 애착 대상과, 그러니까 엄마와 이제 맨 처음에 떨어져서 유치원 가거나 학교 갈 때 불안하긴 하겠죠. 근데 그것의 지속성과 정도가 심할 때 분리불안 장애로 진단하는 또 기준들이 또 자세히 있어요. 그리고 선택적 무언증이라고 해서 이제 벙어리가 아닌데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집에서는 말을 잘 하는 애가
학교에 가면 통 말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불안 장애의 한 요소로 한 하위 종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공황 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건데 공황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뭉크의 절규. 이 뭉크의 이 그림의 제목을 뭉크의 공황장애라고 해도 별로 손색이 없을 만큼 굉장히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려봤습니다. 지금 이 표정과 같이 정말 너무 그 공포스럽고 정말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그 표정이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황장애란 뭔가 그러니까 굉장히 강렬한 아주 강력한 불안을 말해요. 근데 이제 공황 발작을 반복적으로 경험한다. 그래서 공황 발작이 영어로 패닉 어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택이라는 게 공격하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무슨 공격을 받는 듯이 갑자기 아주 극도의 그 불안이 몰려오는 그런 현상을 공황 발작이라고 하고, 이 공황 발작의 종류가 13가지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진단 기준이 이게 DSM-5의 공황 발작의 진단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13가지 증상 중에 4개 이상이 나타나면 또 공황 발작으로 또 진단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막 그런 걸로 해서 되게 힘들어하고, 그다음에 진땀이 나고, 그다음에 몸이나 손발에 떨리는 느낌, 그리고 굉장히 숨이 가쁘고 질식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가슴에 통증이나 답답함, 이게 사실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공황장애로 상담 치료 오시는 분들의 가장 그 주로 말씀하시는 게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뭔가 가슴이 이렇게 막 뻐근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구토감이나 복부 통증, 막 배도 아프고 어지럽고 몽롱하고 기절할 것 같은 느낌, 한기를 느끼거나 반대로는 막 너무 열이 나가지고 막 더운 것 같은 느낌, 그다음에 감각 이상증, 마비감, 찌릿찌릿한 감각을 느끼기도 하고, 비현실감이나 자기 자신과 분리된 듯한 이인감. 그러니까 이게 이인감이 뭐냐면, 그러니까 되게 자기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고, 이 세상도 막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고, 막 그런 좀 이상한 느낌. 이걸 이인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순간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조현병 환자들처럼 막 그 일상에서 막 그것처럼 막 어떻게 막 현실 검증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공황 발작이 올 때 굉장히 이런 이상한 느낌이 오는 거. 그리고 자기 통제를 상실하거나 정말 미칠 것 같은 두려움, 죽을 것 같은 공포,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좀 듣기만 해도 사실은 되게 이거를 좀 보는 것만 해도 좀 뭔가 이렇게 가슴이 답답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 증상들이 심해서. 그래서 이 공황장애를 앓는 분들이 굉장히 사실은 되게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이 증상들 자체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황 발작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해놨고요. 근데 이제 공황 발작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공황 발작을 경험한 이후에 2가지 증상 중에 하나 이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예기 불안하고 회피 행동인데요. 이제 공황 발작 또 이제 환자들을 되게 힘들게 하지만, 이 공황 발작이나 그 후유증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공황 발작이 지금은 없어. 이제 약을 먹고 또 인지치료 받아서 되게 좋아졌는데도 계속 이런 일이 나한테 또 생기지 않을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운전하다가 뭐 극장에서 영화를 보다가 공황 발작이 이러는데 또 영화를 보러 가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계속 이제 근심을 하고 염려를 하는 걸, 이거를 예기불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 불안 때문에 이제 부적응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을 하다가 공황 발작이 온 사람들은 그 이후에는 이제는 나는 운전을 못하겠다. 운전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아까 말했듯이 극장을 더 이상 못 간다든지 그런 회피 행동, 그런 것들을 이렇게 피하는 행동들이 나타나면서 일상생활에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 어떤 사회적인 기능이나 직업적인 기능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또 많이 줄 때, 지대한 영향을 미칠 때 치료를 필요할 정도의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공황 발작이 뭐 정말 평생 통틀어서 한 번, 뭐 2번 정도 어쩌다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을 때, 제가 이따가 이제 말씀드릴 텐데, 되게 사실은 몸 상태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공황 발작 같은 그런 그게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그거 한번 그랬다고 해서 공황 장애라고 사실 진단을 함부로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떤 일상생활에서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 얘기 불안과 회피 행동이 되게 좀 불편함, 그러니까 공황장애 환자들이 오히려 더 불편함을 호소하는 면이 있고요. 또 이것들이 이제 이 얘기 불안이나 회피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만성화될 때 이제 우울증과도 관련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안에 의해서 나는 다른 것도 못하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하게 되고 무기력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우울증이 또 오고 이런 관련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황장애 하면은 보통 공황 발작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되게 중요한 뭐랄까 포인트 중에 하나가 얘기 불안과 회피 행동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는지를 잘 좀 살펴봐야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공황장애의 원인이 그럼 뭐냐에 대해서 크게 이제 3가지로 좀 적어놨는데 좀 자지부리한 거는 좀 적지 않고 크게 생물학적인 원인, 그다음에 정신분석학적 원인, 그다음에 이제 인지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거를 이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원인은 우리 뇌에 이게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어떤 위협이나 위험을 감지하고 대처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그 뇌의 한 부분인데 그것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과민해지는 거죠. 그래서 과활성화가 되게 되면 이제 이것이 청반액이라고 이게 우리 몸으로 치면은 그런 알람이라고 한대요. 우리가 왜 그러니까는 그 소방훈련하고 할 때 이렇게 알람 이렇게 막 삐리리 막 이렇게 시끄럽게 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도 하나님께서 참 이런 거를 지어 놓으신 것 같아요. 청반액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위험 상황에서 지금 너무 위험한 상황이다. 이거를 울리는 알람이 바로 청반액이라는 건데 이 청반액이 이제 또 비정상적으로 이제 과민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게 되고 또 이것이 또 교감신경계를 항진하게 되는, 그래서 교감신경계가 항진이 되면은 아까 그 진단에서 뭐 심장이 벌렁 막 빠르게 뛰거나 숨이 차거나 할 것 같고 막 진땀이 흐르고 이런 것들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될 때에 나타내는 증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투쟁 도피 반응, 예를 들어서 정말 범이 내려왔어요. 범이 내려왔을 때 정말 도망가거나 아니면 뭐 맞서 싸우거나 그런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 인체, 우리 몸이 되게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게 반응들이 이제 교감신경계의 반응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이 이제 굉장히 과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 정말 불이 날 상황에서 불이 났는데 이제 그 경보장치가 울리는 거는 좋지만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시도 때도 없이 막 경보장치가 오작동해서 울리면은 굉장히 불편하고 신경이 쓰이겠죠?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 뇌신경 전달 물질의 이제 불균형, 아까 노르에피네프린을 포함해서 정서적인
우리 뭐지 박준호 국장님 잘 아실 텐데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우리 몸에 뭐 100가지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로 또 이런 불안이나 우울이나 이런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대표적인 게 여기 써놓은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황장애 환자들에게서는 특히 이 노르에피네프린, 그러니까 각성이나 공포와 관련된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게 수치가 높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적고 불균형해서 결국은 약물 치료를 이제 이것에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해서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약물 치료 쪽은 저희 뭐 상담 쪽, 심리학 쪽에서 다루는 영역은 아니고 정신과에서 의사들이 다루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잘은 모르는데 저희도 그래도 뭐 이제 또 내담자들이 물어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식은 알고 있어야 돼서 이제 저희도 공부를 하고 이 정도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분석학적 입장은 늘 이제 그렇잖아요. 정신분석학적 입장은 늘 이제 과거에 이제 유의미한 관계, 대상과의 관계라든지 그런 대상에서 해결되지 않은 무의식적인 갈등의 표현이다. 그래서 억압된 어떤 그런 욕구나 충동들이 막 무작위로 마구 방출될 것에 대한 극심한 불안을 경험하는 것,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지적 입장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 개념은 인지 왜곡인데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그 사건 자체보다도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해석에 따라서 감정이나 어떤 신체 반응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이 공황장애도 이런 이제 인지 왜곡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쉽게 말하면 생각이 삐뚤어진 거죠. 생각이 삐뚤어지고 병든 거. 그래서 주위 환경의 정보를 인지하는 과정에서의 인지 왜곡이 많이 일어나고 또 자기가 그것을 잘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거. 그래서 이제 공황 발작이 신체 감각을 굉장히 과도하게 위험한 것으로 잘못 해석하는 그런 파국적인 오해석, 그러니까 해석을 좀 잘못하는 경향에 대해서 유발된다라는 것이 인지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규칙한 심장 박동이나 흉부 통증이나 이런 것을 어떤 심장마비, 내가 심장마비 걸렸다, 심장마비 나 걸렸으니까 죽을 거야, 이런 걸로 과도하게 되게 위험 요소로 이제 파악을 하고, 그리고 호흡곤란을 질식에 의한 죽음으로, 혹은 또 현기증이나 몸떨림을 내가 미쳐버리거나 통제불능한 상태로 빠져버릴 거야, 그렇게 이제 되게 오버해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른 신체 반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황장애의 치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이제 그 생물학적 원인에서 결국은 신경 전달 물질의 어떤 불균형,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을 메이크업할 수 있는 그런 약물들이 이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 자극에 과도하게 민감해진 뇌회로를 바꿔나가는 치료인데, 이 항우울제가 쓰여요. 그러니까 공황장애에도 결국은 보니까 이제 정신과 치료라는 게 항우울제하고 항불안제를 적절하게 이렇게 용량을 해서 하는 치료더라고요. 그래서 이 항우울제는 그런 어떤 이게 이제 결국은 뇌회로 뇌회로가 잘못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게 이렇게 바꿔진 그 뇌회로를 건강하게 바꿔주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좀 근본적인 치료제예요, 사실. 그래서 이 공황장애 같은 경우는 약물 치료가 굉장히 주요하기 때문에 약을 정말 드셔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또 다 나았다고 하더라도 다 나은 순간으로부터, 다 나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시기서부터
최소 6개월가량은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먹어줘야 되고 임의로 또 끊으면 안 되고 이런다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세요, 의사분들이. 근데 사실 정신과 약에 대해서 되게 이제 좀 이거 뭐 되게 안 좋다 생각하고 이제 중간에 끊고 이러면은 이제 더 부작용이 나고, 특히 이제 항우울제 같은 경우는 이런 뇌회로를 바꾸고 이런 이제 증상이 그러니까 좀 호전되는 증상이 나타나려면 3주 정도가 최소 3주 정도서부터 이제 치료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전에 사실 뭐 3-4번 먹고 효과 없네? 그리고 이제 그냥 임의로 중단해 버리면 굉장히 나중에 더 치료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잘 복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항불안제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항우울제 효과가 뭐 2주, 3주 후서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공황장애라는 증상 자체가 굉장히 급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급성기에는 그러면 어떡하느냐. 그때 이제 항불안제를 사용을 해서 급한 불을 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뭐 항우울제가 항생제라면 항불안제는 해열제나 소염진통제처럼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내과에서도 신경안정제 많이 이제 그 처방을 받잖아요. 그런 종류라고 하고 벤조디아제핀 계열이라고 하네요. 이거 박준호 목사님 더 저보다 잘하실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런 항불안제도, 근데 이게 이제 좀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약물 내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장기 복용은 그렇고, 그래서 그 의사들도 이거를 막 장기적으로 쓰지는 않는 것 같고 적절하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의존성이 있다고 해서 그냥 자기가 임의로 막 이거를 안 먹고 이런다기보다도 의사분들하고 잘 상의해서 이것은 약을 적절히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타 차단제라고 해가지고 이런 이제 공황장애는 워낙 신체 증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불안에 동반된 신체적 증상을 완화하는 약으로 베타 차단제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두통, 보통, 그 다음에 심장 박동이 막 너무 빠르게 느껴지고 손발이 떨린다든지 바람이 느껴진다든지 약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쓰입니다.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상담사고 심리학을 전공이고 심리학자잖아요. 심리학자들이 가장 사실은 잘 할 수 있는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인지행동 치료예요. 그래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이런 것들이 인지행동 치료가 굉장히 약물 치료와 더불어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여기서 제가 이제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양을 많이 할애를 했는데, 뭐 여기 뭐 PPT 뭐 몇 장 한 거 가지고 뭐 인지행동 치료가 어떻다 이렇게 막 또 맛을 보이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건 이러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이런 치료를 하고 있다, 이 정도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 인지 치료의 가장 그 핵심이 되는 어떤 그 메커니즘은, 그러니까 생각이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 감정이 신체적인 반응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웃는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거를 나한테 뭐 호감이 있나 보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의 감정이나 그 다음에 신체적 반응, 행동은 어떨지. 이제 똑같이 웃는데 나를 비웃네?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하면, 거기에서 나를 무시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거기서 나타나는 감정이나 신체적 반응이나 행동 이런 거는 완전히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알게 모르게 이런 어떤 생각의 오류들, 왜곡된 이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인지행동 치료는 상담사하고 같이 이런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논박을 하고 바로 잡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공황장애는 그런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생각의 패턴들을 파악해서 대안적인 생각을 찾게 하고, 결국은 이게 인지행동 치료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스케줄을 짜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상담 장면에서는.
이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지 왜곡의 종류를 제가 이렇게 13가지 정도 썼는데, 이거보다 좀 더 있는데, 조금 이렇게 내용 보면 조금 비슷비슷해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이 알게 모르게 되게 이렇게 좀 병든 부분, 병들어서 생각이 왜곡이 돼서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지 왜곡이 심할수록 또 감정적으로 우울해지고, 그러니까 우울증이나 이런 뭐 불안장애들이 올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삐뚤어진 그런 그 생각들을 바로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목자님들이 말씀 공부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시는 거, 이런 것들 진짜 한편으로는 인지행동 치료를 해주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양들에게. 정말 병든 생각들을 이렇게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그렇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이게 소감을 쓰는 것도 좀 우리의 삐뚤어진 생각을 교정하는 인지 왜곡 치료다. 이 생각하면 좀 더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지 왜곡의 종류가 또 이분법적 사고, 이거는 뭐 아실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이렇게. 그래서 0 아니면 100. 사실 0과 100 사이에는 20도 있고 30도 있고 70도 있고 80도 있고 여러 가지 수준이 있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극단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 우리 일상에서 생각보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과일반화, 그러니까는 이것도 아시죠? 이렇게 한 가지 증거로 그냥 성급하게 일반화 결론을 내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선택적 발췌, 이것도 약간 좀 비슷비슷해요. 근데 조금씩 맥락이 조금씩 다른 게, 그러니까 어떤 세부적인 사실에 치중해서 그것을 거기만 초점을 맞추는 거. 그리고 긍정적인 면을 평가절하한다든지, 임의적 추론. 임의적 추론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건 결론이다 딱 내리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거야.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리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왜곡된 생각들이 사실은 대인관계에도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겠죠. 그 사람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은 이런 생각들이 이제 감정이나 그 사람과의 관계나 행동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확대 축소, 이렇게 부정적인 것에 너무 치중하고 또 긍정적인 정보를 오히려 이제 축소하는 그런 것들. 감정적인 추론은 내가 그냥 내 필대로 그냥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어버리는 거. 그리고 이제 8번에 당위적 진술이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엇 해야만 해. 그게 이제 우리 안에 그런 어떤 머스트와 슈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담실에 이렇게 찾아오신 내담자들 보면은 그게 있어요. 난 뭐뭐 해야만 해. 뭐 해야만 해. 나 이거 하면 안 돼.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영적으로 보면 되게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융통성이 없고 되게 그 생각이 틀에 박혀서 이게 근데 되게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돼. 막 이런 것들. 물론 완벽주의가 있으면 더 이렇게 성취를 이렇게 잘 하고 이런데 이제 동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게 너무 심하면 자기를 굉장히 채찍질하고 자기를 한마디로 되게 옥죄고 편히 놔두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 내담자들 이렇게 보면은 되게 이 완벽주의가 많더라고요. 완벽주의가 되게 사람을 되게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명명하기. 내담자들을 보면은 그 얘기 많이 해요. 저는 실패자예요. 나는 쓰레기야. 나는 뭐 바보야. 나는 병신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상담 장면에서는 이제 상담사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상담을 꼭 안 하더라도 내면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셀프 토킹을 그렇게 어떨 때 이제 마음이 정말 힘들 때, 난 실패자야, 난 쓰레기야, 이렇게 그렇게 셀프 토킹을 사실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 인지 왜곡이다. 그것을 좀 인식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인화. 개인화는 이제 뭔 일이 있더라도 다 자기 책임인 것 같은. 이거 목자님들도 굉장히 또 좀 착하시고 책임감 많으셔서 이거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양들한테 뭐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 도와서 그런 것 같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신 건강에 되게 안 좋은 생각들입니다. 병든 생각들. 그리고 재앙화.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망할 거야, 시험 망칠 거야, 안 좋은 결과들을 이렇게 예상하고 생각하는 거. 독심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거랑 좀 비슷한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을 막 다 아는 듯이 그것도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 터널 시야는 굉장히 시야가 좁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 쭉쭉 제가 생각해보니까 사례를 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좀 까먹은 것 같네요. 이따가 조금 질문 이런 데서 좀 얘기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인지 왜곡의 그런 인지행동 치료를 받아서 이런 상담을 꾸준히 해서 좋아지게 되면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반박을 하느냐, 그러니까 왜곡된 생각에 대해서 했을 때 나는 무조건 완벽하게 잘해야 돼. 이거를 언제나 완벽하게 잘 살 수는 없어, 잘할 수는 없어. 이런 생각으로 이제 반박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절대 실수하면 안 돼. 실수 좀 하면 어때? 그것 때문에 죽진 않아. 저도 오늘 이거 강의 실수하면 어떠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지금 인지왜곡을 하고 있구나. 실수 좀 하면 어때? 우리 목자님들이 날 죽이게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교정을 하는 거. 자꾸 이게 그렇게 해서 마음을 자꾸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나만 못하냐? 그럼 나처럼 잘 못하는 사람들도 또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쩌지? 상담실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 살아가는 게 또 되게 벅차기 때문에 별로 그 사람한테 1도 관심이 없을 수 있는데 과도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이거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대학생 내담자들, 청소년 내담자들 이거 굉장히 과하게 생각을 해서 이게 이제 병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정도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일을 해낸 것도 이만은 또 잘한 거지. 이렇게 자꾸 긍정적으로 조금 이렇게 생각을 바꿔주는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공황장애 환자들에게서 그러면은 인지치료를 받고 교정된 생각은 그럼 어떤 결과물이냐 했을 때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는 거죠. 내가 느끼는 신체 증상은 일시적인 것 뿐이다. 그리고 이 공황 발작은 뇌 경보 장치의 오작동이다. 또 이 신체 증상과 불안은 내가 충분히 다스릴 수 있다. 또 지금 느끼는 신체 증상은 실제로 몸에 그렇게 해로운 증상은 아니다. 또 생명에 그렇게 지장이 없는 정상적인 스트레스 반응이다. 이거는. 그리고 불안 반응을 느낀다고 해도 실제로 나는 육체적으로 건강하다. 또 불안이 지날 때까지 나는 기다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생각들을 이제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좀 더 든든해지고 건강하게 이게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또 공황장애뿐만 아니라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장애라든지 어떤 정서적인 문제의 이제 원인들을 볼 때, 이제 뭐 얼마 전에 용미 사모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자기 감정이 뭔지를 잘 인식하고 표현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 감정이 뭔지. 우리는 사실은, 되게 겉으로는 화를 내지만, 사실 그 마음 속에서는 어떤 슬픔 감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외로움일 수도 있고, 뭐 고립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감정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기 감정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또 적절하게 적절한 때에 표출하지 못할 때 마음이 독이 쌓이게 돼요. 그러면은 특히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 차곡차곡 쌓이게 될 때 이것이 이제 정서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게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뭐 언제든지 막 계속 벌컥벌컥 하라 이런 건 아니지만 나 메시지라고 하죠. 자기 감정을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 자기 감정이 이렇다. 내가 이렇게 서운하고 나 너무 힘들다.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과하지 않게 얘기하는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감정 카드라고 해서 이제 이거 상담 장면에서 이게 많이 쓰이는데 제가 이제 이게 좀 갖고 와봤거든요. 네. 이게 이제 감정 카드 이거 뭐 쿠팡에서 15,000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어린 자녀가 있는 집에서는 좀 이런 거 사가지고 이게 지금 카드가 90개나 돼요. 우리 감정이 그렇게 많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황당하다, 창피하다, 쑥스럽다, 부끄럽다, 민망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감정의 뉘앙스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 표정하고 같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 뒤에는 뭐 예를 들어서 서럽다라는 감정 뒤에는 이게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서러워서 슬펐던 경험이 있나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서러웠나요? 나에게 서러움을 주었던 사람이 있나요? 뭐 이런 어떤 질문들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대답하고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걸 상담 장면에서 또 하거든요. 근데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제 생각에는 어린아이들이 있는 엄마분들은 이거 하나씩 사셔가지고 좀 게임처럼 해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이런 힘을 좀 키워주는 것도, 사실 예방적으로 정서적인 문제를 이렇게 조금 나중에 커서 덜 이렇게 하게 할 수 있는 좀 되게 좋은 팁인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갔네. 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감사일기, 감사편지, 우리 이제 김모세 목자님이 작년 추수 감사절 때 그 감사 책을 이렇게 선물로 한 것씩 주셨잖아요. 네, 저는 그 전에 거의 그 10년 전에 1만 번의 감사 책 그것도 거의 10년 됐어요. 그때 주셨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감사 일기는 아니고 감사 제목을 하루에 한 5개씩을 썼어요. 거의 근데 이제 좀 되게 힘들고 영적으로 힘들 때는 안 쓰긴 했는데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우리 뇌회로를 건강하게 바꾸는 되게 좋은 사실 팁이거든요. 그래서 뇌는 여기 써있다시피 엄청나게 즐거운 일들을 필요로 하지 않고 되게 사소하고 즐거운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뇌회로를 건강하게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반복이 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그 추수감사절 때 목자님한테 받은 이후로 그때부터는 진짜 한 번도 빠짐없이 감사 제목을 5개씩 썼어요. 그래서 정말 사소한 거. 내가 순두부찌개를 끓였는데 오늘 우연찮게 까나리 액젓을 넣었는데 맛이 정말 좋더라. 이런 거. 네. 근데 가족들이 되게 맛있게 먹더라. 이런 거. 정말 사소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쓰고 내 머릿속에서 리마인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좋은 훈련이 되는 거죠. 왜곡된 인지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을 좀 긍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감사편지는, 그리고 이제 감사한 사람한테 자꾸 감사합니다. 크게 몇 장의 편지가 아니더라도 자꾸 감사 표현을 하고, 카톡으로라도 감사 표현을 자꾸 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지지적인 관계의 중요성.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혼자 살 수 없고 고립돼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정서적인 문제도 뭐 가족이라든지 정말 친한 친구라든지 동역자들과의 관계에서 질적인 관계가 굉장히 되게 좋은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서 이 연대감, 결속력 이런 것들이 인간의 어떤 정서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럴 때 그게 나오는 또 신경 전달 물질이 옥시토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사모님들이 이렇게 막 수다 떨고 막 저도 전화해서 막 안나 사모님, 뭐 유인 사모님 맨날 전화해가지고 막 상담에서 스트레스 받은 거 저는 그들에게 그들에게 상담을 받아요. 그들이 저를 상담을 해주면서 막 그러는데 거기서 많이 이제 스트레스가 풀리거든요. 음. 이게 좀 소음이 나네요. 지금 괜찮나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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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뭐 전화로 이렇게 막 1시간씩 수다 떨고 이러는 거에 그게 너무 잘못된 행동은 아니에요. 굉장히 정신 건강에는 좋고 한 번씩 그렇게 해서 풀어가는 거 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형제 목사님들은 뭐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운동하고 이렇게 몸을 적절히 움직이고 이러는 걸 통해서 자꾸 이렇게 풀어주는 거, 이완을 시켜주는 거. 그리고 호흡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 병원에서 이 횡격막 호흡, 그다음에 복식 호흡법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 우리가 혈액순환이나 뭐 맥박을 좀 막 심장이 막 엄청 빨리 뛰는데 이것을 조절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호흡은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식호흡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 426 복식호흡법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4초 동안 그러니까 1, 2, 3, 4, 4번 쉬는 동안 이렇게 배로 이렇게 그러니까 배를 이렇게 불룩해지도록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 이렇게 들이마시고 2초 동안 이렇게 가만히 정지해 있다가 6초 동안 서서히 고무풍선에 이렇게 바람이 서서히 빠지듯이 이렇게 천천히 입으로 내뱉는 이런 훈련. 이게 복식호흡법인데 이것도 자세히 또 유튜브에 이런 복식호흡법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고로 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훈련을 공황장애나 좀 불안증이 있는 분들이 매일매일 이거 5분에서 10분 정도씩 하면은 정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율신경계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 분들, 그런 전조들이 있는 분들 이거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시간 늦었는데 한번 해볼까요? 지금? 어떠세요? 네, 되게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해요. 예. 좋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좀 배에다가 손을 좀 얹으시고 네, 코로 제가 이제 술을 셀 테니까 그때까지 코로 이렇게 들이마셔주세요. 배가 볼록하게 튀어나올 때까지.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들이마셨죠? 2초. 하나, 둘. 그리고 입으로 서서히, 한꺼번에 말고 서서히 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좀 훈련이 돼야겠죠. 좀 그래서 이거를 조금 꾸준히 뭐 하루에 5분 하는 거 정말 어렵지 않잖아요. 이런 거 하시면은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과호흡 이게 막 되게 불안하거나 이러면 과호흡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CO2,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되게 과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산화탄소가 내가 뭐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 왔는데 이산화탄소가 너무 꽉 찬 것 같아. 그래서 산소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몸이 계속 막 되게 헐떡헐떡 해서 산소를 막 하는데 너무 산소가 과잉으로 많이 들어와. 그러니까 어지러워져요. 오히려
산소증이 일어나가지고 되게 어지러워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텔레비에서 많이 보셨죠? 이게 비닐봉지 호흡법이라고 해가지고 비닐을 이렇게 끼면은 그 자기가 내뱉은 이산화탄소를 그대로 이렇게 마실 수가 있으니까 너무 과업이 왔을 때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 이렇게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근육 이완 훈련. 그러니까 어쨌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됐다는 거는 무조건 몸도 붓고 우리 마음도 긴장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완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근육 이완 훈련도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거 좀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최대한 수축해서 긴장을 주고 그래서 이완의 드라마틱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갑자기 이렇게 손을 풀어주고 이렇게 모든 그 뭐지 이 신체의 그 어떤 그 기관들을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이마에 맨 처음에 이렇게 긴장했다가 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하는 훈련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된다. 예, 근육을 이완시키는 훈련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병원에서 합니다.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것들을 훈련을 시켜줘요. 그래서 뭐 요가나 스트레칭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되게 이렇게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근육을 이완시키는 그런 자세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노출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어떤 불안에 시달리면 그 불안을 회피하기 위해서 아까 이제 회피 행동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자꾸 피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도 이제 그 고속도로에서 그 그러니까 사고가 나니까 자꾸 이제 운전 피해 맨 처음에는 막 운전대도 보기 싫어하고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 피하면 피할수록 결국은 그 불안이 그 면에서 이제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점진적으로 그 불안의 대상에 대해서 노출을 시키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극 감응 훈련, 자극에 대한 반응을 감소시키는 훈련이라고 해서 자극 감응 훈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너무 급박하게 막 그 불안의 어떤 대상에 대해서 노출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되게 의도적으로 조금씩 노출을 해서 극복하게 하는 것 이게 좀 노하우라고 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운전하다가 공황 발작이 일어나서 운전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랬을 뭐 고속도로에서 그랬을 경우에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운전대를 조금 만지는 거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뭐 그냥 아파트 주차장을 한 바퀴 도는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좀 집 앞 마트까지 가는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쭉쭉 이렇게 계속 좀 늘려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행동 치료가 이제 노출 훈련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가는 거 공포 대상에 대해서 그런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것들이 이제 자기 관리 그러니까 정신적인 목사님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정신적인 거하고 또 이 우리 신체의 어떤 이게 너무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몸 상태가 안 좋으면은 정신적으로도 사실 힘들어져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힘들면 또 몸도 안 좋아지고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일상의 어떤 루틴을 잘 유지해 주시는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연예인들이 왜 이렇게 공황장애에 많이 걸리냐면 밤샘 촬영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로하고 잠도 잘 못 자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리고 막 밥도 되게 불규칙하게 먹잖아요. 그 촬영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좀 그런 면에서도 좀 약간 이 공황장애가 좀 많이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수면이나 영양, 또 휴식, 또 운동, 또 걷기, 산책 이런 것들은 특히 이렇게 이렇게 햇빛을 보면서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 걷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또 공황장애에도 역시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이고요. 반대로 이제 다이어트를 지나치게 해서 영양적으로 결핍이 오는 거 이럴 때 그러니까 내담자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조금 여대생들 지나치게 다이어트 갑자기 해가지고 몸이 되게 안 좋은 상태에서 공황이 딱 오는 거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과로하고
그리고 그 카페인이 기본적으로 중추신경 홍분제거든요. 그러니까 카페인, 그러니까 커피 10잔 먹으면 공황장애 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공황장애 증상, 공황 발작 증상이 나타나요. 정말 심장 막 되게 빠르게 뛰고, 그렇기 때문에 좀 커피 같은 거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좀 주의해 주시고, 술, 담배야 뭐 우리 목사님들이 워낙 안 하시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작은 요인이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은 과학적으로도 이미 이렇게 드러난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공황장애 많이 걸려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차,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여행을 가면 또 되게 피곤하고 루틴이 깨지고 원래 자는 시간에 안 자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자기 몸 상태를 봐가면서 여행 갈 때도 좀 이렇게 좀 그런 컨디션 잘 조정하고 잘 먹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급격한 온도 변화 이런 것도 뭐 찜질방이나 사우나 이런 데에서도 이런 데 갑자기 공황 발작 일어나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면 교감신경계 항진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갑자기 이렇게 체온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거든요. 자율신경계에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스트레스는 당연히 이제 뭐 좋지 않겠죠? 공황장애나 뭐 우울증이나 이런 것에. 그래서 근데 스트레스를 우리가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최대한 이렇게 조금 자기만의 뭐 다 하고 계시는 거지만 취미라든지 아니면 조금 이렇게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거, 그냥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잠깐이라도 그냥 잠깐 이렇게 바람 쐬러 나갔다 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그 스트레스가 자기 마음의 역치를 넘지 않도록 자기를 잘 보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 너무 좀 생각보다 한 시간, 네, 1시간 좀 넘게 지났습니다. 근데 이 불안하니까 인간이다. 이거 뭐 좀 패러디 한 거 아시겠죠? 예,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불안전하니까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불안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불안 하나하나를 너무 다 없애려고 증상에 집착하기보다는 그러면은 오히려 불안해서 못 벗어나거든요. 마치 우리가 뭐 우리 방에서 모든 먼지를 없애겠다,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불안 증상을 다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불안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고, 또 불안 이퀄 불행은 아니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보통 되게 우울증 있잖아요. 우울한 생각들은 과거에 좀 치중해서 그런 경향이 있고요. 불안은 사실 미래적인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내가 뭘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자꾸 그런 좀 차이점이 있거든요. 불안과 우울의 차이점이 약간 시점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좀 집착하느냐, 미래에 집착하느냐.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금 현재의 시간에서 정말 순두부찌개를 감사히 맛있게 먹고, 그다음에 요즘 벚꽃이 많이 피었더라고 벌써. 벚꽃을 막 보면서 구경하고 이런 것들. Here and now. 지금 현재에 집중해서 행복하게.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가 하나하나 모여서 그것들이 모여서 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들이 쌓여서. 그리고 그 현재가 모여서 또 미래의 모습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과거와 미래에 너무 집착하고 거기에 막 그냥 하는 것보다도 현재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것들에 감사하고 내 옆에 주인 있는 사람들을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적었는데 시편 56편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래서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을 보면은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니까 저는 밑에 이제 내 이름 아시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복음성가 가사를 적어놨는데
이게 참 안정감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나의 어떤 자잘못으로 인해서 뭐 나의 삶이 막 엄청나게 영향을 받고 막 뭐가 어떻게 되지 않는다 이걸 아는 거. 어떻게 보면은 저번에 갈라디아서 공부한 거 그거에 좀 거기 그 주제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자유한 거죠. 하나님께서 사실은 내 삶을 다 아시고 관장하시고 내 안에 그 자율신경계의 흐름과 뭐 뇌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과 이런 것도 다 아시기 때문에 그거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결국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있다 생각하면은 너무 굉장히 되게 든든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가사에 보면은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감정도, 내 모든 행동도, 내 모든 후회도 아시고, 내 모든 과오도 아시고, 그러나 내가 정말 잘하고 싶었던 그런 뭐 기특한 마음도 아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신다. 그는 내 아버지. 나는 그의 소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떠나지 않는다. 내 흐르는 눈물을 그가 닦아주신다. 저는 참 이 노래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노래 들으면 되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마음이 좀 힘들 때, 나도 정말 마음이 좀 무너질 때가 있어요. 막 안 그러려고 했는데 애한테 소리를 또 지르고, 좀 되게 지랄을 하고 이럴 때, 막 마음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게 되게 레파토리거든요. 저는 요일 목자님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주님, 저는 사나 죽으나 강하나 약하나 잘났나 못났나 이우나 고우나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면 마음이 정말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쩌겠어요. 제가 이렇게 못났고 제가 찌질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약한데 어쩌겠어요. 그러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책임져 달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진실된 그 마음의 감정의 토록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양식 먹을 때 그러니까 기도문을 쓰거든요. 근데 거기에 정말 이렇게 정말 솔직하게 써요. 정말 오늘 뭐 내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하나님 그 사람 정말 황당하지 않나요? 정말 재수 없어요. 막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정말 그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토로하고 내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런 어떤 위로를 받고 거기서 절대 안정감을 누리고 그래서 뭐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근데 사례 얘기를 못했네. 또 질문하다가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박수. 너무 준비를 많이 하시고 유익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정말. 질문하는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음소거 해제하시고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해도 될까요? 그러면? 네. 제가 아까 하려고 했던 게 있었는데, 인지 왜곡에 대해서 네네. 보니까 주로 이렇게 실제보다 부정적으로 보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예. 근데 실제 상황보다 더 긍정적으로 보면 그건 왜곡 아닌가요? 그건 아무 문제 없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것도 인지 왜곡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를 되게 그거는 이제 과대망상, 그죠? 자기를 되게 과대하게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맞는 것 같아요. 역시 목사님 되게,
라이트 하시네요. 네, 질문이. 그래서 그런 것도 인지 왜곡인데 주로 임상 장면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많이 도와줘서 인지 왜곡의 종류를 이렇게 이제 써놨던 것 같고 되게 자기를 자기의 수준보다 되게 고평가하고 되게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생각하는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성격 장애에 들어가겠죠. 자기애적 성격 장애라고 해가지고 되게 막 너무 이제 한마디로 영적인 단어 우리 단어로 교만하다 뭐 그런 거 예. 네. 그런 거 있죠. 인지 왜곡 분명히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불안장애나 공황장애는 아니지만 네, 그것도 어떤 병적일 수 있다. 예, 이렇게 예. 보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하시죠. 제가 어, 너무 이렇게 좀 빠르게 막 반응 안 보고 막 지나가 아, 질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효과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인지 왜곡과 이제 그 감정 표현 그 두 가지를 보면서 그 우리가 실은 여기에 그 인지 왜곡을 많이 하면서 살고 있구나 우리 자신이 그거를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실제로 이제 뭐 그 공황장애가 일어나는 사람들뿐 아니라 그 보통 우리도 이런 면들이 이렇게 순간순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약간 좀 상태가 그러니까 좀 상황이 안 좋을 때 그런 인지 왜곡 현상이 네, 수시로 우리한테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정말 우리가 건강한 그 사고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감정 일기라고 하셨는데 이제 감정 표현 뭐 90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실은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이제 그 요즘 애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 세대만 해도 그 감정을 표현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서툴거든요. 예. 네, 감정을 참는 것부터 배운 것 같아요. 표현하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인내해야 된다 뭐 이런 거 뭐 그런 어떤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가 굉장히 힘든데도 그 표현을 하지 않고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도 자기도 힘든지를 잘 모르고 너무나 오랫동안 그 시간이 흘러버리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런 병들을 키우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이게 하게 되는 것 같아. 이거 보면서. 그런데 이제 밑에 보면은 이제 이 감사가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그런 또 이렇게 우리 자신을 건강하게 이제 또 하는가. 우리 신앙생활이 실은 이 감사하는 삶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교제를 통해서 또 그 연대감과 결속력 이런 것들도 많이 우리가 갖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이런 뭐라 그럴까 이런 치유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좀 발견하고 감사한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감정을 읽는 거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이제 갱년기 겪으면서 이제 뭐 제가 잘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감정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감정을 인정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인정했을 때 굉장히 자유롭고 거기서부터 좀 뭐랄까 건강해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직장 생활을 아주 헤비하게 하고 있고 이제 계속 이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돌아가는 생활 속에서 참 그 자신의 그 감정과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많이 놓치고 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자님들도 직장 생활 오래 하면서 너무 많이 탈진이 되고 번아웃이 되면서 공황장애 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읽지 못할 때는 옆에서 동역자가
그 감정을 읽어주는 거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서로 힘들긴 하지만 서로 바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되게 정리를 되게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영사라 성우님 안 떨리셨나요? 저요? 안 되는 것 같아요. 떨렸는데. 아까 응, 응. 영사라 성우님 떨릴 것 같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이창 목사님은 안 떨릴 것 같대요. 아, 뭐가 맞아요? 아니, 떨렸는데, 이제 그 인지 왜곡에 대해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아니, 나중에는, 오히려, 오늘 아침 정도가 좀 더 떨렸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오후 지나면서 에라 모르겠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인지 왜곡의 교정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뭐, 우리 목자님들 앞에서 하는 건데, 다른 장면에서 했으면 좀 더 떨었겠죠. 근데, 나 솔직히 봤으니까, 덜 떨린 것 같아요. 뭐, 진짜 목사님들이 뭐 나를 해야겠는가. 어, 나를 명사라고, 아이고, 뭐 잘할 줄 알았더니 못했냐, 뭐 이러겠는가. 뭐 속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그냥, 비슷하게. 그리고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지금 정신없이 숫돌에 나가다 보니까, 사례 얘기 한 두 가지 정도 해드리고 싶었는데 얘기를 못한 게, 그러니까, 제가 공황장애 좀 기억 남는 내담자들 중에 이제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군대에서 공황 발작이 일어나가지고 상담실에 온 거예요. 군대에서 이제 공황 발작이 일어나니까 백을 당해서 정신과 가서 치료를 다 받고 몇 개월이 걸리든 치료를 받고 와라. 그래서 이제 정신과로 왔고 이제 의사가 이제 약물 치료하면서 제가 이제 인지행동 치료를 이제 했는데 이제 그분이 그 이제 어느 정도 약물로서 공황 증상들이 좀 잡혔는데 아까 말했던 그 예기 불안 때문에 그분이 근데 그 전공이 뭐였냐면 대학생이었는데 대학 휴학하고 이제 군대를 간 거였는데 과가 하필이면 응급구조학과였던 거예요. 그분의 과가. 근데 그러니까 응급구조사가 꿈인데 본인이 공황장애 진단을 받으니까 그러면 나는 이거를 접어야 되는가. 근데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남을 도와주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전공에서 하는 일들이 막 그 물에 빠진 사람들 이렇게 막 이거 막 심장 이거 뭐지? 그 마사지 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위급한 상황에 많이 이제 처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나 할 수 있을까? 예기 불안이 너무 심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꾸준한 이제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 통해서 그분이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오고, 자기, 무사히 이렇게 응급 구조사 그 자격증도 따고 졸업을 해서 이쪽으로 이제 일하게 됐다. 그러면서 이렇게 연락이 왔죠. 그래서 또 되게 이렇게 좀 그런 것 좀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예기 불안이 직업적인 선택이나 이런 거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아까 제가 말했던 이제 공황 발작보다 더 참 사실 문제가 되는 것들이 예기 불안이나 또 회피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우울증하고도 연관이 돼서 문제가 되더라. 그리고 또 한 분은 여자분인데, 이제, 좀 유산을 한 두 번 정도 하고, 첫째가 이제 어린이집 다니고, 이제 둘째를 가지려고 이제 유산을 많이 하고, 근데 그 와중에서 이제 자기 올케랑 평소에 조금 약간 그 올케에 대한 질투심이 있고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 올케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좀 되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공황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보통 공황장애 오면 응급실로 가잖아요. 그래서 심장내과에서 막 다 이렇게 진료해봤는데 별 이상이 없게 나왔죠. 그랬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공황장애다. 그래서 정신과 쪽으로 가서 결국 이제 상담을 받게 됐는데 그분도 이제 그 올케에 대한 어떤 그 불편한 감정, 그것들이 스트레스가 되고, 또 이제 그 올케는 뭐 또 잘 살고 뭐 이런 어떤, 그러니까 그 어떤 질투심, 그러니까 자기의 그 현재의 지금 삶에 별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끊임없이 이제 그 속에서 계속 인지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불만이 쌓이고 이렇게 하다가 그 스트레스가 이제 몸도 약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공황으로 온 건데 문제는 이제 그러고 나서 어, 유산이 이제 2번 됐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이 부부의 부부 계획은 자녀를 3명 낳는 거였는데, 자기가 이제 공항까지 오고 그러니까 내가 어찌 애를 더 낳아서 키울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애를 낳지 않겠다. 한 명으로 만족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인지행동 치료 이제 꾸준히 하고 그 마음에 있는 좀 응어리들 감정을 이제 그분도 굉장히 감정을 표현을 평소 하지 못했던 분이세요. 되게 맏딸로서 되게 책임감과 이런 게 강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을 상담 장면에서 많이 끄집어내게 해서 감정을 표현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마음이 많이 풀어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분도 나중에 아 나도 둘째를 가져야겠다 이 마음에 그런 좀 용기를 얻으시고 나중에 이제 둘째 이제 돌이라고 또 이렇게 사진 이렇게 보내오시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 되게 그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불안이 참 되게 어떤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좀 좋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뭐 공황장애 꼭 아니더라도 뭐 제가 부족하지만 어쨌건 뭐 좀 상담 장면에 있으니까 조금 뭐 평소에 조금 이와 관련해서 정서적인 면이나 뭐 그런 관련해서 조금 질문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공황장애하고 뭐 이렇게 광장인가요? 광장에 대해 불안인가? 예, 공포증이랑 뭐 비슷한 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네. 예. 예. 근데 어떤 점에서 비슷한 건가요, 그게? 그러니까 그 공황 장애가 주로 이렇게 좀 사실은 이제 그 불안한 거를 이제 느끼는 이렇게 장면이 조금 약간 아까 그 폐쇄된 공간, 뭐 개방된 공간, 그리고 군중이 많을 때 뭐 그렇게 아까 그런 장면들이 나왔잖아요. 특정한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이제 아니 특정한이 아니라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뭐지 그런 장소나 상황의 개념이라고 했기 때문에 공황장애도 조금 그런 장소나 상황에서 좀 더 이렇게 공황 발작이 좀 더 심해진다든지 아니면 없던 증상이 그럴 때 더 보이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에서 조금 공통적으로 좀 이렇게 좀 비슷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음. 어, 그래서 광장 공포증하고 공황 장애가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고, 예, 그래서 증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또 그렇게 공황 발작식으로 나타나는 면이 있거든요. 광장 공포증도. 그래서 조금, 예, 그래서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광장공포증 그 목사님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 광장공포증 아까 그 명사라 사모님이 DSM-5의 진단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5가지 중에 하나가인데 대중교통에 서 있거나 개방된 공간에 서 있거나 닫힌 공간에 있거나 아니면 줄을 서 있거나 군중 속에 있을 때 불안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집 밖에 홀로 있을 때 나타날 때 공황 발작과 유사한 증상이죠. 가 나타나는 거죠. 심장 뛰고 숨 못 쉴 것 같고 가슴이 쪼이들고 막 그런 게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특징이 이제 예기불안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게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공황장애가 강장공포증과 같이 있으면 오히려 치료가 잘 되고 이어가 좋고 공황장애가 동반하지 않는 강장공포증은 치료가 잘 안 되고 계속 가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네.
임상 면에서 비슷한 면이 많기 때문에 좀 겹치는 게 있는 것 같고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박준희 목사님 말씀하신 김에 좀 더 부연 설명 다른 데서 좀 더 하실 거 없나요? 아까 12 슬라이드 12번. 그러니까 저는 오늘 명사라 사모님 그 의사들이 잘 안 하는 게 이제 두 가지 치료잖아요. 약물 치료가 있고 두 번째가 인지행동 치료인데 인지 치료와 행동 치료를 명사라 사모님 잘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인지행동 치료를 잘 알았더라면 훨씬 더 편하게 살 수 있었고 저도 공황 장애하고 공황 팔자하고는 다르거든요. 패닉 어택이 계속 지속적으로 6개월 이상 이렇게 나타날 때 이제 공황 장애라고 진단을 하는데 저 공황 팔자처럼 패닉 어택이 작년에 한 번 있었거든요. 그 뒤에 이제 의사가 한 1년 동안 조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요새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데 이제 공황 패닉 어택이 6개월 이상 지속이 될 때 그리고 공황 상황에 관계없이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한 게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이제 공황 장애가 되는 거죠. 그때는 공황 팔자가 아니라 그게 이제 병으로 진단이 되는 건데 12번 잠깐 하면요. 12 요거 두 개 슬라이드 앞에 이 뒤에요? 12. 아니, 12번 앞쪽으로. 숫자가 안 보여가지고. 더 앞으로 가셔야 돼요. 네. 앞으로 여기, 네, 아니, 됐습니다. 뒤로. 한 번 더 해야 네, 되거든요. 됐습니다. 됐어요. 아이고, 아니요. 바로 앞에. 하나만 앞으로. 예, 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공황장애 치료가 크게 두 가지인데 약물 치료하고 인지행동 치료인데 인지행동 치료는 오늘 명사라 사람 중에서 잘 배운 것 같아요. 그 인지행동 치료가 굉장히 좋은데 이제 약물 치료는 꼭 해야 됩니다. 이거 초기에 공황 어택 그러니까 공황 장애는 6개월 이상 지속이 돼야 되는데 공황 발작이라 하죠. 발작이니까 되게 무서워하는데 그게 어떻게 오는 거거든요. 일생에 한 번 정도 거의 다 어택이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택이 왔을 때 이제 초기에 약물 치료를 잘 해야지 공황 장애로 안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약물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게 지속이 되려면 명사라 사모님 얘기한 대로 인지 치료와 행동 치료, 인지 행동 치료를 해가지고 왜곡된 인지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인지 행동 치료의 가장 중요한 게 공황 발작으로 절대로 안 죽는다. 그런 걸 싣는 게 제일 목표죠. 공황 발작으로는 절대로 안 죽는다. 근데 대부분이 예기 불안 때문에 공황 발작 때문에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인지가 왜곡된 거죠. 그걸 이제 명사라 사모님이 고쳐준 거고 아까 명사라 사모님이 이제 뭘 발표할 때 불안이 막 오거든요. 저도 그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사회 불안 장애 아까 불안 종류의 안에 이제 심하지만 이제 사회 불안 장애가 되는 거죠. 사회 불안 장애를 그 인지 왜곡을 딱 알아채고 인지를 갖다 왜곡된 인지를 바로 잡아가지고 명사라 사모님 아마 잘 발표하신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는 이제 명사라 사모님처럼 심리 치료하는 사람한테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황장애도 예방이 되려면 명사라 사모님 같은 분 잘 알아두면 잘 발생 안 하고 굉장히 도움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근데 공황 어택이 오면 일단 오면 약물을 꼭 치료해야 됩니다. 그거는 인지행동 치료만 가지고 버티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면 만성화돼서 우울증 동반되고 다른 정신병으로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거가 확실한데 약물 치료 간단하게 얘기해주면 사실 이게 항우울제라 그러지만 말이 항우울제지 원래 세로토닌 접수주 SSRI라고 그러죠. 셀렉티브 세로토닌 리셉터 이니비터라 그래가지고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되게 하는 거거든요. 분비돼서 파괴되는 걸 억제하는 게 이제 제흡수 억제제니까 신경 전달에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게 하는 거죠. 행복 호르몬이라고 해서 이제 세로토닌이 되게 많이 유리한데 이 세로토닌이 제흡수제가 맨 처음에 항우울제로 개발됐기 때문에 항우울제를 쓴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항우울제라고 보기보다는 세로토닌 제제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울증뿐만 아니라 다른 정신분열증이나 다른 불안장애도 다 이 세로토닌 제제를 쓰기 때문에 SSRI라고 많이 나올 겁니다. 그게 S가 세로토닌이라는 뜻이고요.
또 두 번째 말씀인 게 이제 벤조다이아제핀 계통인데, 이 초기에는 벤조다이아제핀 계통하고 이 세로토닌을 두 개 쓰다가 항불안제 벤조다이아제핀 계통을 한 몇 달 쓰다가 이제 몇 달 쓰다 초기에는 이제 끊어버리고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끊고 이제 나중에 세로토닌 제흡수제 하나만 이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쓰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뭐 베타 차단제는 요새는 잘 안 쓰는데 요새는 이제 사회불안장애 때 베타 차단제를 많이 쓰고 공황장애 때보다 사회불안장애 때 많이 쓰는 것도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제가 잠깐 그냥 덧붙인 거고요. 잘 아는 부분이라서. 역시 양무치. 네. 근데 저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이 공황장애가 그 예전에는 없었다가 최근 들어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예전에는 그 공황장애라는 개념이 없어서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관심이 좀 생기니까 이제 그 좀 알게 돼서 그런 건지 좀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공황장애라는 말 제가 어릴 땐 거의 들어본 기억이 없는데 요즘 많이 얘기가 나오고 또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생기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둘 다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대답하는 걸 저도 제일 싫어하긴 하는데 둘 다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에도 그런 공황장애나 뭐 예를 들어서 공황장애뿐만 아니라 뭐 무슨 뭐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사실은 신경을 안 쓰거나 그거를 입 밖으로 좀 말을 하지 않은 면이 있는 것 같고, 또 전에는 이제 공황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체 증상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기가 허해서 그렇다, 너무 막 기력이 세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우황청심환을 먹거나 아니면 보약을 다려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갔겠죠. 그랬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현대 사회에 어떤 질문 받고. 되게 경쟁이 되게 심해지고 되게 스트레스 네, 상황이 네, 많아지고 되게 빠른 어떤 사회의 변화 이런 것들이 불안 장애를 더 자극하는 요인들이 전보다는 더 훨씬 더 많이 생기지 않았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소감, 네, 소감. 우리 마- 김 말씀하세요. 네. 네, 영사라 사모님께 말공 때도 뭐 잠깐 얘기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약물 치료와 그리고 인지행동 치료라는 게 이게 전문 지식의 분야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 특성상 전문 지식에 대해서 한없는 경외심과 부러움을 느낄 때도 있고, 때로는 자기가 그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기는 또 다른 방법론을 때로는 해보고 싶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양가 감정이 솔직히 있어요. 근데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명사라 사모님의 강의를 듣고, 영성치료, 신앙적으로, 사라 사모님이 은혜 방편들을 평소에도 꾸준히 정말 이렇게 마련해 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 마음과 영혼을 늘 이렇게 관리하고 추스리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정말 이렇게 수고해온 세월이 길구나, 그거를 느끼고, 네, 우리 사라 사모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때때부터 할 때가 많았는데, 오늘 존경스럽다 우리 언니. 멋있다. 좀 더 해볼게요. 멋있다. 나도 이렇게 하면은 좀 영성 관리가 됐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되게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 이제 명하오라 목사님은 제가 맨날 그 감사 제목에 쓰고 있을 때마다 그래요. 참 신기하다고. 참 저렇게 열심히 쓰는데 그렇게 안 변하는 거 보면 참 기준선은 어디였던 걸까 막 이래요. 그래서 저도 목자님한테 참 저렇게 투쟁을 안 하는데 참 저렇게 인격이 고매한 걸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하게 창조하셨지? 서로 막 되게 신기해하면서 막 그럽니다. 저는 집에서. 저도 할 말이 있는데요. 네. 목사님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까 김희정 사모님이 저는 배탈이 자주 나서 이렇게 심장도 부정맥이 약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패닉 어택인가 그런 게 이제 그렇게 배탈이 나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공황장애는 아닌데, 근데 그 김희정 사모님이 이제 가르쳐 주셨는데요. 혹시라도 목사님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런 증상이 나타날 때 이렇게 눈에다가 이렇게 손을 갖다 대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주래요. 이렇게 눈을 굴리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눈 여기에 그 부교감 신경이 뭐 지나간대나?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해주면은 정말 빨리 그 심장의 두근거림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거 되게 이렇게 급할 때 좋은 팁인 것 같아가지고 알고 계시라고 이렇게 눈을 굴리는 거. 네, 어, 좋은 팁을 말씀해 다 주셨네요. 굴리고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다 네. 우리 실제로 병원 응급실에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거. 그 눈을 갖다가 안구를 꾹 누르는 방법하고 얼음물에 얼굴을 확 담그는 방법하고 그러면 부교감 신경이 확 올라가가지고 심장박동수가 떨어지거든요. 네, 그거 응급실에도 사용하는 방법. 오늘부터 이렇게 다들 눈을 굴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호흡법을 이제 4초 들이마시고 2초 참았다 6초씩 내쉬는 호흡법 하루에 5분씩 하시고 집집마다 감정 카드 한 세트씩 이렇게 생길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저기 조금 질문할게. 아니 아까 박준호 목사님 말씀 하신 것 중에 제가 조금 여쭙게 저희 친정 어머니도 공황장애 있으셔서 약을 많이 드시고 그러시는데 보통 우리가 흔히 들으면 정신과 약은 세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리고 항공황장애 우울증 뭐 이런 약에 대한 약간 조금 웬만하면은 안 먹는 게 좋은 것 같은 근데 이제 일단은 기본으로 약은 기본으로 필요하고 기본이 약이라고 하는데 또 어디서는 이제 뭐 어떤 옛날에 목사님은 뭐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이겨낼 수도 있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약간 그런 것도 얘기도 있고 근데 그 약이 마른 뭐 우울증 이런 약이지만 사실 행복 호르몬을 나오게 하는 약들이라고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세고 독하고 그런 류의 뭐 부작용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쪽으로 영향을 물론 주니까 먹긴 하는데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나 이런 거 봤을 때 의존성 뭐 이런 게 생긴다고 하는데 이게 오래 먹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먹거나 드셔도 이래도 괜찮은 건지 센 약이 아닌 건지 간에 뭐 부담은 없는 건지 이런 게 조금 궁금할 때가 있더라고요. 공황 장애로 그 진단을 그 정신과에서 받으신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공황 발작이 한두 번 있다고 뭐 그런 건 아니고 공황 장애가 완전히 진단을 받았으면 반드시 약을 먹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더 이제 완전히 완성이 되어서 다른 우울증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여러 가지 병까지 다 겹쳐되고 굉장히 만성화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게 이제 항우울제라고 표현하는 게 사실은 좀 안 맞고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제인데 이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제는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절대 의존성이 없어요. 없는 약이고요. 이 벤조다이아베티제핀 계통에도 뭐 알로제팜 뭐 무슨 제품이 있는데 코로나 제품이 있는데 약물 의존성이 있는 것도 있고 좀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만 이 벤조다이아제핀 계통 쓰고 세로토닌 제흡수주 억제제는 의존성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써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약을 안 쓰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게 그 정신병으로 자꾸 생각해서 그래요. 정신병이 아니고
공황장애는 신경증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뇌와 내 사이 안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포도가 갑자기 아까 그 아미그달라라는 편도액에서 너무 불안 상태를 자주 느끼기 때문에 호르몬이 이제 중간에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생긴 증상이기 때문에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정상 작동할 때까지는 약을 먹어줘야지 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행동 인지행동 치료를 같이 병행해야 되지, 인지행동 치료만 가지고는 일단 병이 진단되고는 절대로 인지행동 치료만 가지고는 낫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과 선생님한테 반드시 정신과 선생님 다 알아서 이렇게 조금씩 해줄 겁니다. 약을 반드시 먹으면서 먹고 어느 정도 뇌 전달 신경이 잘 호르몬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인지 행동 치료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이 독한 거는 의사가 가끔 피 검사를 하면서 간 수치라든지 그런 걸 보면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되고, 옛날에 정신과 약들은 이런 좋은 약들이 없었기 때문에 먹으면 거의 뭐 완전히 행동도 달라지고 그랬는데, 요새는 굉장히 좋은 약들이 많아 있고, 특히 세로토닌 접수제 억제제는 굉장히 최근에 나온 좋은 약이기 때문에 의존성도 없기 때문에 꼭 입어도 정신과 의사가 지침대로 이렇게 쭉 써가면서 다른 치료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예, 또 뭐 나눌 이야기나 질문 있으신가요? 예. 네. 9시 50분이 됐는데, 그러면 이 정도에서 오늘 그러면 마무리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더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요. 예. 예,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명설아 사모님 통해서 저희가 공황장애에 대해서 정말 많이 잘 몰랐던 것들을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하신 명설아 사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네.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쭉 강의 들으면서 말씀 하나 떠올랐어요. 저에게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사라 사모님 얘기하신 것 중에 다 나온 얘기들이에요, 사실은. 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우리가 이 공황장애 예방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살면 그렇게 이제 기쁨의 이유는 사실 이 복음 안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구원을 주시고 예수님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을 간직하면서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든 나의 감정을 다 토로하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내고, 주님의 그 모습을, 나의 이 모습을 받아주신 사랑을 확인하고, 또 작은 일에도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네, 저희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우리 주변에 이렇게 요즘 스트레스로 인해서 많이 이제 번아웃 되신 분들도 많고 한데, 오늘 강의가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로 유익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약물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도 꼭 이런 어떤 영적인 부분에서의 도움 못지않게 또 중요한 일반 은총적인 성격의 치료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고 필요에 따라서 잘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치는 기도를 좀 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마치는 기도는 오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명사라 사모님 통해서 공황장애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이 연약하여서 특히 그 내면이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지 왜곡도 일어나고 참 상황을 잘 감당하고 대처하지 못해서 쉽게 무너지고 또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또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맛보고 또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일반 은총의 은혜 가운데 주신 여러 가지 또 치료법이나 또 상담을 잘 활용하게 도와주시고 또 저희가 평소에 항상 기뻐하며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스트레스가 많고 압박이 심한 이 시대 가운데 영적으로 또 내면적으로 건강함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주변에 이렇게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저희가 잘 도울 수 있는 목자가 되고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명사라 사모님 앞으로도 계속 양들의 선한 목자여 또 이 시대의 힘든 영혼들의 좋은 상담가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었습니다.